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기록은 통일신라 시대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의 사상을 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자, 신라가 통일을 하던 시기, 통일전쟁을 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원효와 그 의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당시에 우리나라 불교 사상이 발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효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세요. 원효는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에 죽은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불교가 처음 들어왔던 시기는 4세기. 4세기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불교를 들여왔고, 그리고 6세기가 되면 신라도 불교를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보면은 7세기란 말이야. 7세기쯤 되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불교를 들여와서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는 다 끝났고 새롭게 응용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닦인 거지. 그래서 이제 7세기, 8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전에 받아들였던 불교 사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효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원효대사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해골물. 원효대사가 원래 당나라로 더 깊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의상이랑 유학길을 가다가 어디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이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그때 해골인지 몰랐지. 목말라서 마시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에 있었던 물인 걸 알고 구토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건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원효는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신라에 남아서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자, 그래서 원효가 내세우는 사상이 일심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원효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고, 완벽하게도 아니고 잘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어진 지금 지문에서 이해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효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라 그래. 백성들에게, 자,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교리를 몰라도 연불만 외워도, 나무와 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렇게 적혀있지. 수많은 촌락에서 의뢰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울고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미 아미타불을 칭하게 되었다. 원효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불교의 대중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의상을 봅시다. 의상은 당나라로 원효랑 같이 가다가 의상은 해골물을 안 마셨어요. 그래서 그냥 당나라에 갔어, 이 사람은. 원효는 돌아왔고. 자, 당에서 화엄학이라는 불교의 한 철학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걸 이제 신라에 펼치기 시작하는 거지. 해동천태종이라고 그래요. 해동이라는 건 외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해동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하면 K 이러잖아. K 뭐 이런 건데, 요즘 들어서 만약에 의상 같은 사람이 있어서 외국에서 화엄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화엄학을 개창을 하면 K 화엄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K 화엄종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자, 의상은 화엄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철학을 펼쳐 나갑니다. 자,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는데, 이 사상이 당시 갓 통일을 했던 통일신라에 필요한 사상이었단 말이야. 백제나 고구려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니까 하나로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의상의 이 화엄 사상이 통일신라 지배층에 딱 마음에 드는 사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의상의 화엄 일승 법계도인데 결론은 뭐냐? 모든 게 모여서 하나로 된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상은 제자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의상은 진골이었거든. 배운 것도 많고 당나라 유학도 갔다 왔고 진골 출신이고, 그러니까 신분도 높고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가 의상 밑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해초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 이 사람은 시기적으로 좀 늦죠. 여기 보면은 의상은 625년에 태어나서 702년에 죽었고, 원현은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 그러니까 의상과 원현은 주로 7세기 사람이고, 신라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당나라를 물리쳐서 통일하는 이 통일 전쟁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해초는 이미 신라가 통일한 지 꽤 지났을 때 태어나서 한창 통일신라가 한창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지배를 하고 있을 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느냐? 불교가 어쨌든 인도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 인도에서 가져올 경전이 많이 남아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당나라로 유학을 간 상태에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5 천축국을 순례하고 기행문을 남깁니다. 그 기행문의 이름이 왕오천축국전이라고 불리는 기행문을 남겼다는 거야. 아주 먼 길을 다녀왔지. 그래서 이 왕오천축국전이 기행문인데, 불경은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인도 가서 불경 가져온 거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 게, 이 인도 지역에 당시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해초가 이 5 천축국을 돌아다니면서 남긴 기록이 굉장히 이 지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자료가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초는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서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구해온 그런 스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는데 그만큼 백제, 그지? 신라, 통일신라, 이 두 개는 발해. 그러니까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라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아주 깊이 믿고 숭배하고 또 국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유물 유적들이, 우리가 사실 옛날 고대의 유물 유적이라고 하면 거의 불교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괜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다가 신라 말기가 되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9세기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하는데, 선종은 역시 이 선종도 불교의 일부야. 불교의 일종이야. 얘도 불교긴 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불교와 뭐가 다르냐면, 자, 선종은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불경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거야.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부차적이래. 그러니까 불경 읽는 게 엄청 어려워서 불교가 깊이 이 스님이 되기에 좀 장벽이 있는데, 선종에서는 어려운 불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종이 처음에 이제 이것도 당나라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왕실의 지원을 받았지만 곧 지방 호족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이 선종 스님들을 불러다가 절을 지어줬기 때문에 선종 사찰은 당연히 지방에 많이 지어졌고 지방의 문화 중심지로 기능했고, 이 호족의 지원을 받는 선종 승려들은 지방 호족을 사상적으로 지원하게 돼. 선종 승려도 어쨌든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은 뭐라 그랬어? 엘리트라 그랬죠. 이 엘리트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호족들을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철감선사탑 이런 것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승탑이 만들어지는데, 승탑은 선종과 관계가 있고 선종은
신라 말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선종은 호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런 승탑을 보는 순간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물건이고 선종과 관련이 있고 그러므로 호족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승탑이 뭐냐면 승려의 사리를 담은 승탑이야. 원래 사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담아서 탑을 만들잖아. 근데 이제는 스님들도 깨달음을 참선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은 높은 스님들도 죽고 나서 나오는 사리를 어떻게 좀 소중하게 보관해 둘 필요가 생긴 거지. 선종의 영향으로. 그래서 승탑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유행하냐면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 풍수지리설은 산이나 땅 하천의 모양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명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핵심이 뭐냐?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명당이 되면 국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풍수지리설은 지방에 있는 호족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이미 중심지야. 그리고 풍수지리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인 경주는 끝났다라는 거야. 기운이 다 있다. 얘네들이 왜 지금 명당을 찾아다니느냐?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이미 힘을 다했기 때문에 수도로서 역할을 못해. 새로운 수도를 찾는 거야. 그게 어딜까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경주를 뺀 모든 지역이 후보에 올라오고 그 후보로 뽑히는 지역에는 각자 지방 호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호족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설마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고 명당이 될 수 있다는 거 곧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 그럼 얘 지워. 지방도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게 풍수지리설의 핵심이란 말이야. 당시. 그러니까 호족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왕이 태어날 자리인데 이러고 막 전국 떠다니면서 호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국가가 세워진다는 거고 중심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자, 역시 유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와 풍수지리설에서 얘기를 했다면 통일신라 시대에 유학이 또 발전하게 되는데,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태학, 신라는 국학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독서 삼품과라는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학교만 다니면 애들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냥 졸업만 하면 기준 없이 관리를 시키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원성왕이 관리 채용을 위한 시험으로 만든 게 독서 삼품과입니다. 그러니까 국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냥 임용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관리가 되고 싶으면 시험을 쳐라. 이 독서 삼품과를 봐라. 그래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관리로 찍고 중간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중간 등급의 관직을 주고 하급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급 관직을 줬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 채용에 참고했다. 100% 들어간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게 되니까 육두품 세력이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해서 왕권을 뒷받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통 학문적 능력이라고 하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유학과 관련된 학문적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 시대에 특히 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적 능력을 키운 세력이 그 중에서도 육두품 세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뭐 독서 삼품과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우리나라엔 과거 시험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과거 시험이 존재하고 있는 중국까지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빈공과라는 시험을 쳐서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나와 있지. 자,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에 유명한 문장가들을 보면은 설총과 최치원은 둘 다 육두품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자기의 신분이 진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문전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이 진골에 못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설총은 이두라는 걸 정리했는데, 이두는 뭐냐면 한문을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적는 방식을 이두라고 불러. 이거를 설총이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었다기보다는 설총이 이두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문을 우리나라 어순에 맞는 방식으로 배열을 해서 정리를 할 거냐. 뭐 이런 게 이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한문 능력이 돼야 이런 것도 정리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설총이라는 사람이 한문을 마스터하고 이렇게 새로운 표기 방법을 정리할 정도의 능력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라든지 전치사? 하여튼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뭐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투에 맞게 한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두인 거지. 자, 그다음에 또 최치원이 유명하죠. 최치원은 당나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합니다. 왜 이 사람이 당나라까지 가서 관리 생활하느냐? 어차피 자긴 육두품이니까 신라에서는 날고 기어봤자 최고관직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당나라 유학자와 교류를 했다. 최치원은 나중에 좌절한 게 자기가 이렇게 당나라에서 날리고 왔는데도 신라에서는 육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최고관직에 못 올라가고 능력을 인정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리고 김대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골이야. 진골인데 통일신라 시대 화랑색이라는 또 그 화랑의 역사를 정리한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이런 글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하지. 당시에 황소라는 아주 세력이 큰 반란군이 있었는데 그 반란군에게 이 글을 보내서 막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글을 엄청 잘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최치원이 글 잘 쓰는 걸로 엄청 유명했었다는 거야. 자, 발해로 넘어갑시다. 발해는 뭐 기록은 많이 안 남아 있는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석등도 유물에 남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문화가 발전했던 문왕 때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왕의 존호가 있는데 여기에 연호도 있고, 이거는 독자적인 의식,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효감 이거는 유교동, 불교동.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이념이 모두 이 왕의 존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발해는 불교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유학도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요 사진을 여러 번 볼 텐데 요 뒤에 두 개는 발해 이불병자상과 영광탑 이 두 개의 유물은 발해 유물이고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발해 유교를 봅시다. 자, 발해도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을 해. 그래서 발해도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거야. 자, 신라는 국학이었지. 발해는 주자감이란 말이야. 국학은 신라, 발해는 주자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는 국자감. 그러면 그 전에 백제, 고구려는 얘는 태학이지. 이름은 각자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유학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이 중앙통치기구인 육부의 명칭에는 유교 덕목을 붙였다. 그래서 육부의 명칭에 충, 인, 의, 지, 예, 신 다 발해 독자적인 이름인데 뒤에 가로쳐져 있는 거는 당나라
신라에서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 이 당나라의 육부제도를 발해가 들여오면서 자기네들이 쓰는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그 이름들이 유교의 덕목을 반영하는 이름이니까 아 발해가 유교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겠구나. 이 부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서 이름에 유교 덕목을 갖다 붙였다는 건 유교가 굉장히 통치 이념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해도 당나라의 유학생 파견해서 빈곤가에 응시시켰대. 그래서 신라와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신라가 막 장원급제를 계속 신라 출신들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발해 출신도 막 장원급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유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당나라의 과거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